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전쟁 한복판에서 UAE가 새벽에 긴급 전화를 넣은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주말 만에 미사일 수십 발을 찍어냈고 다음 주에 배송했습니다. 요격률 98%. 미국 패트리어트를 넘어선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UAE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원유 700만 배럴을 먼저 보냈습니다. 30년간 중동의 하늘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펜타곤 부차관보의 고백.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작전 상황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30개가 넘는 대형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열기와 40명이 넘는 인원들의 체온이 만들어낸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커피 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뱉어내는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국방부 중동안보 정책 부차관보. 그날까지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중동의 모든 전쟁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47분.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합참 작전참모 하워드 밀러 중장이었습니다. 브레넌, 지금 즉시 상황실로 와. 이란이 움직였어.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란. 그 단어 하나에 30년 경력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스크린 12개가 동시에 중동 지도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이란 국경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붉은 점이 걸프만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밀러 중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면 보복에 나섰어.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이 동시에 발사됐어. 표적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에 주둔한 우리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시나리오. 우리가 30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 방공 체계는? 밀러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가동 중이야. 이스라엘 에로우도 함께 작동하고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방공 체계.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심어놓은 방패. 그 방패가 있는 한중동의 하늘은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밀러 중장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제 천궁이도 작동 중이야.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천궁이? UAE에 배치된 한국 방공 체계. 2개 포대가 최전방에 투입됐어.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미사일이라. 진짜 전쟁터에서 저 물건이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전시회에서 브로슈어 들고 다니며 영업하던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두바이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370만 명이 사는 도시. 세계 금융의 허브. 그 위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개시. 밀러 중장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붉은 점과 파란 점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하지만 새로운 붉은 점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날이 밝을 때까지 스크린을 지켜봤습니다. 이 전쟁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가을, 워싱턴의 공기가 차갑게 식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펜타곤 4층 무기수출 통제국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UAE가 한국제 방공 체계 천궁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5조 2천억 원. 포대 10개.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프 맥그레스 무기수출 통제국 국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특유의 비웃음이 입꼬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프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국방부에서 22년을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90cm가 넘었고
어깨가 문짝만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면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다들 들었겠지만 우리의 오랜 고객 UAE가 한국산 장난감을 사기로 했다는 소식이야. 제프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난감이라뇨? 사라 첸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는 스탠퍼드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전공한 35세의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제프가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첸, 자네가 아시아 전문가니까 물어보겠는데 한국이 실전에서 방공 체계를 운용해 본 적이 있나? 그건 아직 없습니다만 시험 사격 데이터는 상당히. 바로 그거야. 제프가 손을 탁 쳤습니다. 실전 검증 제로. 실전에서 한 발도 쏴본 적 없는 무기를 5조짜리 계약으로 사는 나라가 있다. 왜? 싸니까. 한국이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내놓으니까 거기 넘어간 거야. 제프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2명의 참석자 중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프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프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은 김치냉장고나 팔아야지. 미사일을 왜 팔아? 중동 사막에서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면 한국한테 전화하라고 해. 미사일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리사 콜먼 획득 조달 차관보도 웃었고 정보 분석관 2명도 웃었습니다. 저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인정합니다. 제프가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문제를 말해줄게. 한국이 중동 방공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이 30년간 쌓아온 동맹 체계에 균열이 생겨. 우리 패트리어트로 통일된 방공망에 다른 나라 시스템이 끼어들면 호환성이 깨지고 정보 공유가 복잡해지고 결국 중동 방어 전체가 약해져. 이건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브레넌. 제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중동 담당이니까 UAE한테 직접 말해. 천궁이 계약을 재고하라고. 우리가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을 특별 조건으로 제안할 테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UAE 국방차관 면담 때 전달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사라 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천궁이 기술 보고서 한번 읽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의 통합 다기능 레이더 기술은 사실 상당히 독창적입니다. 360도 전방위 동시 탐지의 콜드런치 방식이라 반응 속도가. 첸.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중동에서 패트리어트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걸 직접 봤어. 걸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예멘 후티 반군 대응에서.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한국 미사일은 시험장에서 표적기 맞추는 영상밖에 없잖아. 사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전이 전부야, 첸. 브로슈어는 아무 의미 없어.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사라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라 10년 전만 해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구석 부스에 앉아 있던 나라. 그 나라가 중동 방공 시장에 들어온다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로버트 브레너는 1990년 걸프전 당시 국방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동 배치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계급은 대령. 그해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어린 시절 거실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아버지. 그 뒤로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은 모래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패트리어트가 응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고 파편이 사막 위로 흩어졌습니다. CNN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고 전 세계가 봤습니다. 미국의 방패, 미국의 기술, 미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자주 꺼냈습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와인잔을 기울이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마이클, 중동의 왕들이 왜 미국한테 돈을 내는지 아느냐. 석유를 사줘서가 아니야. 우리가 그들의 하늘을 지켜주기 때문이야.
패트리어트가 없으면 저 왕궁들은 한 달도 못 버텨. 그게 미국의 진짜 힘이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국제안보를 전공하고 국방부에 들어가고 중동 담당으로 30년을 보낸 것도 결국 아버지의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미국이 지킨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가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방부를 은퇴한 뒤에도 방산업계 자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미국 방산의 빅3가 아버지의 고객이었죠.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기 직전 버지니아 자택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마이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세상은 변해. 지금은 미국이 전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 생길 거다. 그때 누가 그 하늘을 지키는지 잘 봐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야. 당시에는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감상적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라니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키지 못할 하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UAE의 천궁이 계약 소식이 전해진 뒤 저는 제프 맥그레스의 지시대로 UAE 국방차관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주재 UAE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3층의 회의실은 아랍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황금색 커튼 사이로 워싱턴의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알카심 국방차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영국 샌더스트 군사학교를 나온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말쑥한 턱수염에 맞춤 양복,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브레넌 부차관보, 오랜만입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신지? 감사합니다. 차관님,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MSE의 최신 성능 보고서와 특별 할인 제안서였습니다. 천궁이 계약을 재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PAC-3 최신형을 특별 조건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가격도 기존보다 15% 인하하고 기술 이전도 일부 포함하겠습니다. 알카심 차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브레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차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좋은 무기입니다. 우리도 이미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단가가 58억 원입니다. 천궁이는 12억 원이에요. 5배 차이입니다. 성능 차이를 감안하면 두 번째 문제가 더 큽니다. 차관이 말을 잘랐습니다. 납기입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추가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로키드 마틴에 물어봤더니 3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3년. 한국은 18개월 안에 10개 포대를 전부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6개월과 18개월. 그 차이를 메울 논리가 없었습니다. 알카심 차관이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브레넌, 우리는 미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같은 하늘을 지키는데 5배를 더 내고 2배를 더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사관을 나왔을 때 워싱턴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수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이 오면 다를 거라고. 시험장에서 잘 맞추는 것과 진짜 전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한국 미사일은 실전에서 한 발도 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UAE도 돌아올 거라고. 그게 제 30년 경력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3년 뒤,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펜타곤 합동작전 상황실.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쏟아내고 있었고 걸프만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밀러 중장이 실시간 보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란 발사탄도 미사일 196발, 순항 미사일 87발, 자폭 드론 752기. 현재까지 파악된 수치야.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196발의 탄도 미사일이라니. 걸프전 때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이 전쟁 기간 내내 합쳐서 88발이었습니다. 이란은 단 하룻밤에 그 2배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요격 현황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UAE 구역 기준 패트리어트 3개 포대가 가동 중이고 이스라엘 에로우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상층에서 잡고 있어. 그리고 밀러 중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 천궁이 2개 포대가 중거리를 담당하고 있어.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2개 포대. 전체 방공망에서 얼마나 되지도 않는 규모. 있으나 없으나 패트리어트가 다 처리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통신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UAE 합동작전사령부에서 긴급 통신입니다. 스피커에서 아랍어가 쏟아져 나왔고 통역관이 즉시 옮겼습니다. 패트리어트 3번 포대 요격탄 잔여량 38%, 4번 포대 잔여량 52%, 추가 미사일 공급이 시급합니다. 반복합니다. 요격탄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요격탄이 바닥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밀러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 확보 가능한가? 저는 즉시 로키드 마틴 중동 담당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그쪽도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산 라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UAE에 PAC-3 추가 공급이 가능합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부차관보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AC-3 MS의 연간 생산량이 약 550발입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 1.5발이에요. 주말 이틀이면 3발입니다. 지금 UAE가 요청하는 건 수십 발 단위인데 우리 생산 라인으로는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걸립니다. 3주.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3주를 기다리라니. 비상생산 체제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라인을 풀가동해도 하루 생산량을 2발로 올리는 게 한계입니다. 부차관보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물량이 이미 상당히 빠져 있고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전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가 가장 얇아진 바로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상황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3주 걸린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밀러 중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리사 콜먼 획득조달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주면 두바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그때였습니다. 밀러 중장의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UAE 국방부 커뮤니케이션 기록입니다. 방금 수신됐습니다. 밀러 중장이 태블릿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레넌. 예? UAE가 방금 긴급 요청서를 보냈는데 우리한테가 아니야. 어디한테요? 밀러 중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야. UAE가 새벽에 한국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어. 천궁이 요격탄 긴급 추가 공급을 요청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UAE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먼저 전화를 했다고? 전쟁 한가운데서 미사일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30년 동맹인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프 맥그레스가 모니터 앞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한국한테 전화를 했다고? 우리를 건너뛰고? 제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미쳤나. 전쟁통의 검증도 안 된 나라한테 SOS를 보내. 알카심, 그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냐? 밀러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프, 진정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뭔데요? 한국에 대답이 왔어.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중장이 태블릿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 주말까지 수십 발을 추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송편만 확보되면 다음 주에 수출 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말까지 수십 발. 다음 주 배송. 우리가 3주 걸린다고 한 걸 한국은 며칠 만에 하겠다고? 제프 맥그레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리사 콜먼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건물에서 중동의 하늘을 미국이 지킨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짜로 터지자
중동이 새벽에 가장 먼저 전화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프 맥그레스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주말에 수십 발을 만든다고? 미사일이 빵이야. 반죽해서 오븐에 넣으면 나오는 거야? 제프가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이미 토마토보다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하루에 1.5발 만드는 거. 이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미사일 한 발에 들어가는 부품이 3,000개가 넘어. 유도 장치, 추진체, 탄두, 레이더 시커. 전부 정밀 가공이 필요한 부품들이야. 한국이 그걸 주말에 수십 발 찍어낸다고? 웃기지 마. 리사 콜먼도 거들었습니다. 제프 말이 맞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한국이 허풍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품질을 포기한 거예요. 품질을 포기한 미사일이 전쟁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부실 미사일로 요격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건 패트리어트에 대한 신뢰까지 깎아먹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수십 발을 주말에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도 못하는 일을 한국 사람들이 영업을 위해 큰 소리를 친 거겠지. 하지만 사라 채는 달랐습니다. 부차관보님.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시설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생산 구조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데? 제프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라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냉전 종식 이후 생산 라인을 최적화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맞춰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죠.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주문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평화 시대에는 합리적인 전략이죠.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래서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정전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북한과 38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넘게 대치 중이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라인은 평시에도 전시 수준의 생산 역량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북한이 남침하면 즉시 물량을 쏟아내야 하니까요. 제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래? 전쟁 공포 때문에 공장을 풀가동으로 유지한다. 그건 비효율의 극치잖아. 경영학 교과서를 다시 펴봐야 할 사람들이네. 비효율이라고요? 사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라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UAE에 미사일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산 라인이 평화 모드로 줄어들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냉전 끝나고 유럽은 군비를 줄였고 우리도 라인을 축소했어요. 그게 효율이었죠. 전쟁이 안 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요. 그런데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그건. 한국은 그 전제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전쟁이 안 난다는 가정 자체를 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공장이 항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효율이라고 비웃은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프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성능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싸고 빠르면 뭐합니까? 요격을 못하면 그냥 비싼 폭죽이죠. 그 답은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뒤 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이틀째 같은 것이었고 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사라 첸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늘 노크를 3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차관보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개한 교전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란 발사탄도 미사일 196발 중 185발 요격, 순항 미사일 87발 중 79발 격추, 자폭 드론 752기 중 713기 격추, UAE 전체 방어율 91%.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에로우, 그리고 UAE 자체 방공 체계까지 합산하면 이 정도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천궁이 2개 포대 발사 약 68발. 실전 요격 성공률 98%.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 위로 쏟아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98%. 패트리어트 PAC3의 공식 실전 요격률이 90에서 95% 사이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 96%까지 나온 적이 있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격률. 그런데 한국 천궁이가 98%를 기록했다. 실전에서 진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상대로 처음 실전에 투입된 무기가 이 수치 확인됐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UAE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 연락관도 현장에서 같은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공개될 겁니다. UAE가 오늘 중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98%.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68발을 쏴서 66발 이상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처음 실전에 투입된 무기가 그 살벌한 중동의 밤하늘에서 날아오는 진짜 탄도 미사일을 66발 이상 맞춘 겁니다. 그리고 단가 패트리어트 PAC3 한 발이 58억 원입니다. 천궁이 요격탄은 12억 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더 높은 요격률. 방산시장에서 이건 핵폭탄급 데이터입니다. 브로슈어에 적힌 숫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전시회에서 돌리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반쯤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전 데이터는 다릅니다. 실제 전쟁에서 실제 미사일을 막아낸 기록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10분 뒤 제프 맥그레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브레넌, 이거 봤어? 봤습니다. 98%가 가능한 거야? 한국 애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니야? UAE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제프. 우리 연락관도 확인했어요. 제프가 벽에 주먹을 콱 내리쳤습니다. 개소리야. 처음 실전에 나온 무기가 우리 패트리어트보다 요격률이 높다고? 우리가 40년 동안 실전에서 갈고 닦은 시스템보다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야. 표본이 작아서 그런 거야. 68발이 뭐야. 몇백 발 쏴봐. 그러면 숫자 떨어져. 표본이 작아서라고요? 사라 체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표본이 작다는 건 통계적으로 맞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실전에서 68발을 쏴서 98%를 기록한 건 시험장에서 1000발, 쏴서 97%를 기록한 것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실전 환경은 재현이 불가능하니까요. 전자전 간섭, 동시 다발 표적, 기상 조건,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제프가 사라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첸, 자네 혹시 한국 편이야? 자네 아시아계잖아. 혹시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3세대 미국인이고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방부 분석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신 건 분석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제프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숫자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느낌. 그건 논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UAE 국방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성과, 에로우의 성과, 그리고 천궁이의 성과. 98%라는 숫자가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송출됐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천궁이는 이번이 첫 실전 투입인데 이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UAE 국방장관의 대답이 펜타곤 상황실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천궁이는 우리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공 체계입니다. 제프 맥그레스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건 무기 시장의 9.1일이야. 미국 방산의 9.1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사라첸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잠을 안 자시네요. 못 자는 거지. 사라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차관보님,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연역과 생산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프, 도표, 사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한 건지. 한국 방산의 역사를 아시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사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자체 소총 하나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한 한국군이 쓴 무기는 전부 미국에서 빌려온 거였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사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그 앞에 군복을 입은 한국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 독자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서방 어느 나라도 기술을 안 줬어요. 미국도요. 동맹이라면서 핵심 기술 이전은 거부했죠. 한국은 혼자서 해야 했어요. 소총부터 시작해서 전차, 자주포,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까지. 그래서 50년이 걸렸습니다. 자체 소총 하나 없던 나라가 50년 만에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주말에 수십 발을 찍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사라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 속도가 가능한가, 입니다. 사라가 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 방산 생산 라인 가동률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평시 가동률 60%, 영국 45%, 프랑스 50%, 독일 40%, 한국은 85%. 이 차이가 보이시죠? 미국과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어요. 효율 최적화라는 이름으로요.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전제 자체가 없어요. 내일 당장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니까. 38선 너머의 100만 대군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비효율이잖아. 전쟁이 안 나는데 공장을 85%로 돌리면 그 비용은 누가 대? 바로 그 비효율이 지금 이 순간 UAE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차관보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의 말이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전에 했던 그 말. 언젠가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 생길 거다. 사라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국은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90%가 넘습니다. 90%? 패트리어트는 로키드 마틴이 만들지만 부품은 전 세계에서 옵니다. 유럽에서 오는 부품, 일본에서 오는 부품, 호주에서 오는 부품.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퍼져 있어요. 하나가 끊기면 전체가 멈춥니다.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패트리어트 부품 공급 지연으로 생산이 4개월이나 밀렸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분단 때문에 공급망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를 항상 안고 살아왔으니까 핵심 부품을 전부 자기 나라 안에서 만들어요. 레이더, 유도 장치, 추진체, 발사대. 전부 한반도 안에서 완결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즉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첸, 아까 제프가 한 말은 미안하게 생각해. 아시아계 발언 말이요? 그래,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니까요. 사라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 이건 한국이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국이 불행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저기 38선 너머에 100만 대군을 두고 매일 위협하는 나라. 그 공포가 70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비웃었던 그 비효율은 사실 70년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사라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버지니아 자택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했던 말. 언젠가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 생길 거다. 그때 누가 그 하늘을 지키는지 잘 봐라.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30년 동안 미국 방산의 한가운데서 일한 사람이 미국의 한계를 이미 보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중동의 밤하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막고 있는 건 미국의 방패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발발 열흘째였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고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를 추월하고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리사 콜먼 차관보가 회의실에 급히 들어왔습니다. 평소 차분한 리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브레넌, 이거 확인 좀 해봐. UAE가 한국에 원유를 보냈대. 원유를? 한국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로 UAE 대체항만에 들어갔대. 500만 배럴을 실어보냈고 UAE가 한국 내에 보관 중이던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한국에 넘겼대.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합산 700만 배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90만 배럴이니까 이틀 반치의 에너지를 UAE가 직접 채워준 셈입니다. 왜 하필 한국부터?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본도 석유가 급한데, 유럽도 급한데, UAE가 한국을 먼저 챙긴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천궁 2점. UAE의 하늘을 지켜준 무기가 한국제였으니까. 전쟁 중에 새벽에 전화하면 주말에 미사일을 만들어 보내주는 나라. 그 보답이었습니다. 무기가 외교가 됐고, 외교가 에너지 안보가 됐습니다. 미사일과 원유가 교환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때 제프 맥그레스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야. 제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UAE는 미국의 동맹이야. 우리가 30년 동안 안보를 보장해왔어. 석유가 나오면 미국부터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한테 먼저 보내? 이건 동맹의 배신이야. 밀러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프, 배신이 아니라 시장 원리야. 전쟁 중에 미사일을 보내줄 수 있는 나라에게 석유를 주는 거지. 우리는 미사일을 못 보냈잖아. 그 한마디에 제프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못 보낸 게 아니라 생산이 안 된 거잖아. 그건 시간 문제지. 시간. 전쟁에서 시간이 가장 귀한 거 아니야? 밀러 중장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3주 기다리라는 나라와 주말에 만들어 다음 주에 보내주는 나라. 내가 UAE 국방장관이면 어디에 전화하겠어? 제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NN이 중동 전쟁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현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두바이의 한 학교가 비쳤습니다.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살짝 금이 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인근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낙하했으나 천궁이 요격 체계에 의해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미사일 파편 일부가 인근 주차장에 떨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린이집. 저는 그 어린이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딸. 제 조카 에밀리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형 데이비드 브레너는 두바이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딸 에밀리를 데리고 두바이에 살고 있었죠. 전쟁이 터졌을 때 가족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공항이 폐쇄되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 괜찮아? 마이클,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무서웠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요격 안 됐으면 에밀리가. 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궁 2점.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제 조카를 지켜준 겁니다. 3살짜리 에밀리를. 제가 김치냉장고나 팔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프전 사막에 서 있는 아버지, 그 뒤에 패트리어트. 아버지, 미국이 지키지 못한 하늘을 한국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당신의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에밀리의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 공주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왔다가 한국 미사일에 맞아 사라졌다는 사실을 3살짜리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 출근했을 때 저는 사라 첸을 불렀습니다. 첸, 한국 방산 전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천궁이뿐 아니라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전부, 그리고 폴란드 계약 사례도 포함시켜.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체 보고서요? 누구한테 제출하시려고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릴 거야. 틀림없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부차관보님. 응.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바뀐 거야, 첸. 숫자가 바뀌면 판단도 바뀌어야지.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상대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안건 중동방공 체계의 현황과 미국 방산 경쟁력 점검. 미국의 30년 중동 방산 독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회가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명단에 새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프 맥그레스 무기수출통제국 국장, 리사 콜먼 획득조달 차관보, 그리고 저 마이클 브레넌. 전쟁은 중동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한복판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러셀 상원회관 216호실, 방청석 뒤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CNN, FOX, MBC, ABC, 미국 주요 언론이 전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 제프 맥그레스, 오른쪽에 리사 콜먼.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프의 양복은 다림질이 완벽했지만 목 위의 면도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리사는 서류를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긴급 청문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독점해온 중동 방공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한국제 천궁이가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유격률을 기록했고 미국이 공급하지 못한 물량을 한국이 주말 만에 생산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UAE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원유를 먼저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프 맥그레스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프가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190cm의 체구가 증인석 위로 우뚝 솟았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는 40년간의 실전 경험이 축적된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한 번의 교전에서 나온 수치로 전체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맥그레스 국장,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한국이 주말에 미사일을 수십 발 생산해서 보낸 건 사실입니까? 제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중입니다만. 확인 중이라고요? 위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고 SBS 등 한국 언론도 방산업계 관계자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주말 동안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여 수십 발을 추가 생산했고 다음 주에 수출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몇 발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그레스 국장? 미국의 생산 일정은 기밀 사항이라. 기밀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의 연간 생산량은 공개 정보입니다. PAC-3MSE 연간 약 550발. 하루 1.5발. 주말 이틀이면 3발. 이게 맞습니까? 제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비상시에도 3발입니다. 국장. 한국이 주말에 수십 발을 찍어내는 동안
미국은 세 발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위원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콜먼 차관보. 리사가 움찔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획득 조달 책임자로서 질문합니다. 미국 방산 생산 라인이 이렇게 느려진 이유가 뭡니까? 리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준비해 온 답변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이 효율화되면서 생산 라인이 수요, 예측 기반으로 전환됐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주문 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효과적이었습니까? 평시에는 그랬습니다. 평시가 아니잖아요, 차관보.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미 3년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생산 라인을 확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리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산 승인이 지연됐고, 의회 탓을 하시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 중동 안보 정책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라 첸과 함께 만든 종합보고서. 하지만 그걸 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중동의 하늘은 미국이 지킨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예멘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중동의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배치를 직접 총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자리에 앉았고 30년 동안 같은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저는 직접 봤습니다. UAE가 미사일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가장 먼저 전화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한국이 주말 만에 수십 발을 만들어 보내는 동안 우리는 3주를 기다리라고 말해야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 미사일이 98%의 요격률로 두바이의 하늘을 지켰다는 사실을. 21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바이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낙하했고 청궁이가 그것을 요격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제 조카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제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제가 김치냉장고나 팔라고 비웃었던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제 조카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제프 맥그레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을 경쟁자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방산이 빠르고 싼 건 덤핑을 해서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그게 한국 방산의 정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키지 못한 하늘을 한국이 지켰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30년 동안 중동의 하늘을 지켜온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장이 3초간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1명, 2명, 10명.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시켰지만 위원장 본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밀러 중장이 방청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프 맥그레스가 190cm의 거구가 증인석에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프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제프도 저와 같았으니까요. 미국이 최고라는 신념 속에서 30년을 산 사람. 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의 고통을 저도 이미 겪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의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령 로버트 E. 브레넌. 걸프전 참전. 조국의 하늘을 지킨 사나이. 차가운 3월의 바람이 묘비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떡갈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언젠가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 생길 거라고. 그때 누가 지키는지 잘 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지키려 했던 바로 그 하늘을 한국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에밀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녀딸이. 눈물이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분했습니다. 미국의 자리를 한국이 가져간 것 같아서.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링턴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비워둔 자리를 채운 거예요. 우리가 생산 라인을 줄이고 효율을 따지고 전쟁은 안 난다고 안심하는 동안 한국은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심하지 못하면서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준비가 에밀리를 지켰어요. 무릎의 잔디가 축축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묘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생존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70년간의 공포와 긴장과 불안이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을. 그래서 빠르고, 그래서 정확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주말에도 공장이 돌아가는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3년 전 UAE 대사관에서 만났던 알카심 국방차관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른 건 그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3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번호였습니다. 당시에는 서랍 속에 던져넣고 잊어버렸던 명함. 그걸 며칠 전에 다시 찾아낸 겁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안보 정책 부차관보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브레넌 부차관보님. 기억합니다. 3년 전 IDX에서 뵀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두바이에 제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전쟁 중에 그 아이의 어린이집 인근의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천궁이가 그 미사일을 막아줬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제 가족을 지켜줬어요.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우리는 70년 동안 이런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가 다른 나라 하늘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큰 의미입니다. 전화를 끊고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버지니아의 3월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참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동의 하늘은 미국이 지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신념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고, 저희 정체성이었고, 이 건물에서 보낸 모든 시간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가르쳐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것. 미사일이 쏟아질 때 중요한 건 방패에 어느 나라 국기가 그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 방패가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방패를 제 시간에 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던 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이 아니라 70년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방패를 만들어 온 한국이었다는 것.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긴장이 지구 반대편 낯선 사막의 하늘 위에서 낯선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 조카 에밀리는 지금 두바이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등원합니다. 에밀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왔다가 한국 미사일에 맞아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게 3살짜리 아이에게는 알 필요 없는 이야기이고 어른들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순간에 새벽에 가장 먼저 전화를 넣고 싶은 나라. 전화를 받으면 주말에 공장을 돌려서 다음 주에 보내주는 나라. 그리고 그 보답으로 유조선 가득 석유를 채워 보내주는 나라.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30년 관료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0년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긴장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